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라 불리는 서울의 중심. 그곳에서도 가장 높게 솟아오른 대한그룹 본사 건물의 꼭대기층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시계바늘은 이미 새벽 2시를 훌쩍 넘겨 가리키고 있었지만 이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는 한태준 대표이사의 집무실 불빛만은 꺼질 줄을 몰랐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역사적인 합병 프로젝트인 퓨처 프로젝트의 최종 서명을 앞두고 태준은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서류 더미 속을 헤매고 있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그의 성격상 미세한 오차나 불확실성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죄악과도 같았기에 그는 끓어오르는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직접 전략기획실이 있는 아래층으로 발걸음을 옮기기로 결정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그의 구두 소리는 고요한 복도에 날카로운 파열음을 만들어내며 마치 잠든 성을 순찰하는 고독한 군주의 발소리처럼 위압적으로 울려 퍼졌다. 전략기획실이 위치한 24층의 자동문이 부드럽게 열리자 텅 빈 사무실의 적막함이 태준을 맞이했고 창백한 달빛만이 책상 위를 비추고 있었다. 수십 명의 엘리트들이 낮 동안 치열하게 두뇌 싸움을 벌였던 이곳은 이제 주인 잃은 컴퓨터 모니터들과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만이 남아 황량한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다. 태준은 눈살을 찌푸리며 사무실 중앙을 가로질러 걸어갔는데 그때 구석진 자리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스탠드 불빛 하나가 그의 예리한 시선을 사로잡았다. 보안 규정상 퇴근 시에는 반드시 모든 전원을 차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아직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엄격한 관리 기준에서는 명백한 규율 위반이자 용납할 수 없는 태만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다. 그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은 채 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 불빛을 향해 천천히 그리고 은밀하게 다가갔다. 불이 켜진 책상 앞에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 앳된 얼굴의 여직원이 불편한 자세로 엎드려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전략기획팀 신입사원 이서윤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대충 걷어올린 소매는 그녀가 얼마나 오랜 시간 이곳에서 씨름했는지를 짐작하게 했다. 태준은 코웃음을 치며 그녀의 나태함을 속으로 비웃었고 중요한 합병을 앞두고 기강이 해이해진 직원들을 단속하지 못한 관리자들을 질책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당장이라도 그녀를 깨워 호통을 치고 내일 아침 책상을 정리하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잠든 그녀의 얼굴 옆에 놓인 반쯤 마신 식은 커피잔과 어지럽게 흩어진 펜들이 묘하게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것은 단순한 게으름의 흔적이라기보다는 치열한 전투의 흔적처럼 보였기에 그는 잠시 멈춰서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태준의 시선이 서윤의 팔밑에 깔린 구겨진 이면지로 향했을 때 그는 무심코 지나치려던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일반적인 보고서 양식과는 거리가 먼 마치 어린아이의 낙서처럼 붉은 펜으로 벅벅 그어댄 선들과 복잡한 수식들이 종이 위를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무의미한 낙서라고 생각했으나 그 어지러운 선들이 가리키는 숫자들의 배열이 태준의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의 동공이 거칠게 흔들렸다. 그것은 퓨처 프로젝트의 핵심 재무 구조를 나타내는 도표였는데 이사회에 보고된 깔끔한 그래프와는 전혀 다른 기괴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태준은 자석에 이끌리듯 몸을 숙여 그 종이를 자세히 들여다보았고 그 속에 숨겨진 논리를 파악하기 위해 미간을 좁혔다. 종이 위에 휘갈겨진 수식들은 기존의 회계 방식이 아닌 전혀 새로운 알고리즘을 통해 합병 대상 기업의 가치를 재산정하고 있었다. 서윤은 공식적인 재무제표에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부채와 우발 채무를 변수로 설정하여 시뮬레이션을 돌린 듯 했는데 그 결과값은 태준이 알고 있는 수치와는 정반대인 파멸적인 마이너스를 가리키고 있었다. 붉은 펜으로 굵게 동그라미 쳐진 마이너스 5조 원이라는 숫자는 마치 경고등처럼 태준의 뇌린에 강렬하게 박혔고 그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서늘한 전율을 느꼈다. 만약 이 계산이 사실이라면 대한그룹은 합병과 동시에 막대한 빚더미에 앉게 되며
그룹 전체가 공중 분해될 수도 있는 치명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는 뜻이었다. 태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그의 뛰어난 수학적 직관은 이 엉망진창인 낙서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속삭이고 있었다. 태주는 조심스럽게 서윤의 팔 밑에서 종이를 빼내려 했지만 그녀가 뒤척이는 바람에 동작을 멈추고 숨을 죽여야 했다. 잠든 와중에도 미간을 찌푸리며 무언가 중얼거리는 그녀의 모습은 안쓰러우면서도 동시에 기이한 압박감을 주었다. 태주는 종이의 귀퉁이를 잡은 채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는데 구석에 작게 메모된 글씨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최 이사님, 보고용 데이터와 불일치함. 이중 장부 가능성 높음이라는 문구는 태준이 오랫동안 의심해왔지만 물증이 없어 덮어두었던 내부의 부패를 정확하게 찌르고 있었다. 일개 신입사원이, 그것도 입사한 지 몇 달 되지 않은 말단 직원이 그룹의 이사가 주도하는 프로젝트의 허점을 찾아냈다는 사실은 태준에게 충격을 넘어선 경이로움으로 다가왔다. 그는 이 맹랑한 신입사원이 누구인지,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1급 비밀에 접근하여 분석했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그때 갑자기 서윤이 크게 몸을 떨며 잠에서 깨어났고 흐릿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다가 자신의 책상 앞에 서 있는 거대한 그림자를 발견하고는 쏘스라치게 놀랐다. 그녀는 비명을 지를 뻔한 입을 틀어막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당황한 나머지 책상 위에 커피잔을 건드려 쏟을 뻔했다. 태주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고 서윤은 그제야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그룹의 오너 한태준 대표라는 사실을 깨닫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근무 시간에, 그것도 회장님이라 불리는 대표이사 앞에서 침을 흘리며 자고 있었다는 사실은 해고 사유로 충분했기에 그녀는 공포에 질려 입술을 달달 떨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제가 잠시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횡설수설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태주는 그녀의 사과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손에 쥐고 있던 붉은 낙서가 가득한 종이를 그녀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그의 낮은 목소리는 마치 신문하는 형사의 그것처럼 날카롭고 위압적이었으며 서윤은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자신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이거 네가 작성한 건가? 라는 태준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속에 담긴 무게는 서윤을 짓누르기에 충분했다. 서윤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조사하고 끄적거린 내용이 대표의 손에 들어갔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것이 회사에 대한 반역이나 기밀 유출로 오해받을까봐 두려워하며 아닙니다. 그냥 연습 삼아 해본 낙서일 뿐입니다. 절대 보고용이 아닙니다라며 필사적으로 부인하려 했다. 그러나 태주는 그녀의 변명을 가차없이 잘라내며 종이의 특정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낙서라고 하기에는 논리가 너무 정연하군. 여기 대입한 변수 Z값은 어디서 도출한 거지라고 물으며 그녀를 몰아세웠다. 서윤은 태준의 눈빛에서 단순한 분노가 아닌 지적인 호기심과 날선 검증의 의지를 읽어냈고 순간적으로 공포심보다는 자신의 분석에 대한 본능적인 방어 기제가 작동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쳤으며 쭈뼛거리던 태도를 거두고 종이를 응시했다. 그것은 대상 기업의 지난 10년간 해외 법인 자금 흐름을 역추적했을 때 발견된 비정상적인 패턴을 수치화한 것입니다. 공시된 재무제표에는 교묘하게 누락되어 있지만요. 라고 대답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전과는 달리 작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태주는 서윤의 대답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복잡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자신이 수십 명의 회계사들을 동원해도 찾아내지 못했던 맹점을 이 작은 신입사원이 단숨에 꿰뚫어 본 것이었다. 그는 팔짱을 끼고 책상에 걸터 앉으며 본격적으로 그녀를 시험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렇다면 내 계산대로라면 이번 합병은 회사를 구하는 게 아니라 죽이는 꼴이 되겠군. 근거는 확실한가? 라고 되물으며 태주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서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자신의 머릿속에 구축된 데이터의 성을 믿기로 했다.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켜고 숨겨두었던 폴더를 열어 자신이 수집한 원본 데이터와 분석 알고리즘을 태준에게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일 때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진실들이 숫자의 형태로 쏟아져 나왔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과 지적인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태준은 서윤이 제시하는 논리의 흐름을 따라가며 그녀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천재적인 분석 능력을 가진 숨은 보석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가 찾아낸 퓨처 프로젝트의 함정은 너무나 정교해서 내부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설계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곧 회사 내부에 태준을 무너뜨리려는 거대한 세력이 존재한다는 명백한 증거였고, 태준은 그 배후에 자신의 오랜 경쟁자이자 그룹의 2인자인 최 이사가 있음을 직감했다. 서윤의 브리핑이 끝났을 때 태준의 얼굴은 분노와 허탈함,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흥분으로 복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태준은 침묵 속에 잠겨 한참 동안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윤을 바라보았다. 서윤은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는 사실에 탈진한 듯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다시금 태준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주제넘게 회사의 중대사에 관여했다는 죄책감과 어쩌면 이로 인해 해고는 물론 법적인 책임까지 물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고 있었다. 태준은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고, 서윤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하지만 태준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윤의 낙서 종이를 챙겨들며 차갑지만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아침 인사팀에서 해고 통지서가 날아올 거다. 졸았던 대가는 치러야지라는 태준의 말에 서윤의 눈동자가 절망으로 흔들렸다. 그녀가 바닥에 주저앉으려는 찰나 태준은 뒤이어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다. 하지만 짐은 싸지 마. 대신 이 서류와 내 머릿속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내 직속 비서실로 출근해. 정식 발령이 날 때까지 넌 내 개인 고문이다. 서윤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태준을 올려다보았고, 태준은 그런 그녀에게 옅은 미소를 짓는 둥 마는 둥 하며 돌아섰다. 네가 찾아낸 이 마이너스 5조 원, 우리가 어떻게 플러스로 바꿀 수 있을지 증명해봐.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태준은 그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사무실을 빠져나갔고, 홀로 남겨진 서윤은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태준이 복도로 나왔을 때 그의 심장은 전과는 다른 의미로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불확실했던 예감은 확신으로 바뀌었고, 보이지 않던 적의 실체가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서윤의 구겨진 낙서 종이를 다시 꺼내 꽉 쥐었다. 이 얇은 종이 한 장이 거대한 대한그룹을,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뒤바꿀 유일한 열쇠라는 사실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제 전쟁은 시작되었다. 내부의 적들은 그가 아무것도 모른 채 서명하기만을 기다리고 있겠지만, 태준은 그들의 예상 시나리오를 철저히 박살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빛으로 새벽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힘차게 눌렀다. 잠들어 있던 사자가 깨어났고, 그 곁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작은 조력자가 함께할 것이었다. 아침 햇살이 대한그룹 본사 건물의 통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차가운 집무실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이서윤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어린 양처럼 잔뜩 위축된 모습으로 한태준 대표이사의 광활한 집무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간밤의 일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너무나 선명했고, 심지어 공기마저 무겁게 짓누르고 있어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웠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구두 끝을 내려다보며 대한민국 재계서열 1위인 그룹의 심장부에
자신이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마른 침만 삼키고 있었다. 비서실 직원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격렬 섞인 속삭임을 뒤로하고 들어온 이곳은 화려함보다는 압도적인 권위와 고독이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고전 서적들과 거대한 추상화, 그리고 방주인을 닮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리된 책상은 그녀에게 보이지 않는 벽처럼 느껴졌다. 잠시 후 집무실 안쪽에 프라이빗 룸문이 열리고 말끔한 슈트 차림의 태준이 걸어 나왔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모습이었으며 특유의 서늘한 카리스마는 어제보다 더 강렬하게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태준은 서윤을 본체 만체하며 자신의 책상으로 걸어가 자리에 앉았고 비서가 가져다준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마신 뒤에야 비로소 그녀에게 시선을 주었다. 그의 눈빛은 엑스레이처럼 서윤의 내면을 꿰뚫어보는 듯했고 서윤은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다. 태준은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보고서 한 권을 서윤의 앞으로 거칠게 밀어 던지듯 놓았다. 묵직한 소리와 함께 미끄러져 온 그것은 퓨처 프로젝트의 최종 승인을 위해 이사회가 작성한 공식 검토 보고서였다. 이게 우리 회사에 내로라 하는 전문가들이 몇 달 동안 밤을 새워가며 만든 결과물이다. 태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깍지를 낀 채 서윤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여기에는 네가 말한 부실이나 위험 요소 따위는 단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아. 모든 지표가 장밋빛 미래를 가리키고 있고 합병 시너지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적혀 있지. 태준의 말은 사실이었다. 보고서의 표지에는 1급 비밀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고 그 내용은 완벽에 가까운 논리로 합병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태준은 어젯밤 서윤이 보여준 그 엉망진창인 낙서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고 화려한 보고서 이면에 감춰진 썩은 뿌리를 확인하고 싶었다. 그는 서윤을 시험대에 올리기로 작정했다. 내 말이 사실이라면 이 수십 명의 박사급 인재들이 전부 틀렸거나 아니면 집단으로 나를 속이고 있다는 뜻이 되는데 감당할 수 있겠나?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집어들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두려움의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지만 숫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자 그녀의 눈빛이 점차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그녀에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유일한 친구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언어였기에 감정이 배제된 데이터의 세계로 들어가자 비로소 평정심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녀는 보고서의 재무제표 항목을 꼼꼼히 훑어보며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데이터와 대조해 나갔다. 겉보기에는 완벽하게 짜맞춰진 퍼즐 같았지만 서윤의 예리한 감각은 미세한 균열을 놓치지 않았다. 특정 계열사 간의 내부 거래 매출이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져 있었고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이용한 정황이 교묘하게 분산되어 있었다. 그것은 회계학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고전적이지만 가장 적발하기 힘든 분식회계의 수법이었다. 한참 동안 침묵 속에 보고서를 들여다보던 서윤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확신에 찬 빛이 감돌고 있었다. 대표님, 이 보고서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이 바로 함정입니다. 서윤의 당돌한 발언에 태준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서윤은 보고서의 한 페이지를 펼쳐 태준에게 보여주며 설명을 시작했다. 여기 보시면 해외 법인의 자산 가치가 현지 시세보다 3배 이상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산을 담보로 일으킨 대출금은 연결 재무제표에서 제외되어 있고요. 서윤의 손가락은 정확하게 문제의 핵심을 짚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전문 용어를 섞어가며 설명을 이어갔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부채를 은폐하고 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설계된 구조화 금융기법입니다. 만약 합병이 진행되면 이 숨겨진 폭탄들이 연쇄적으로 터지게 될 겁니다. 태준은 서윤의 설명을 들으며 속으로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녀가 지적한 부분들은 자신이 막연하게 의심했던 지점들과 정확하게 일치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실행 방법까지 꿰뚫고 있었다. 특히 최 이사가 주도했던 해외 투자건들이
이런 식으로 조작되었다는 사실은 태준에게 큰 충격과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최 이사는 선대 회장 때부터 회사를 지켜온 원로였고 태준에게는 삼촌과도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서윤의 분석 앞에서는 사사로운 감정도 오랜 신뢰도 무의미했다. 태준은 자신의 턱을 매만지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작은 신입사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회사는 거대한 사기극의 희생양이 되기 직전이었다. 그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좋아. 네. 설명은 논리적이야.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가설일 뿐이지.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며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다. 이 사회와 주주들을 설득하려면 추측이 아니라 명백한 증거가 필요해.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물증 말이다. 그는 뒤를 돌아 서윤을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지금 당장 네가 할 일은 그 증거를 찾아내서 완벽한 반박 보고서를 만드는 거야. 시간은 내일 아침 이사회 전까지 딱 24시간 주겠다. 태준의 입에서 나온 시간 제한은 서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증거를 수집해서 보고서까지 작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 불가능합니다. 대표님, 그 많은 자료를 혼자서 검토하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모자랍니다라고 서윤이 항변하려 했다. 하지만 태준은 그녀의 말을 가차없이 잘라버렸다. 불가능하면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 대신 나가는 순간 넌 회사 기밀을 불법으로 열람하고 유출하려 한 혐의로 법무팀의 조사를 받게 될 거다. 태준의 협박은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다. 그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었고 자신을 구할 동아줄이 튼튼한지 확인하기 위해 서윤을 극한으로 몰아붙이고 있었다. 만약 네가 성공한다면 넌 내 사람으로 인정받고 파격적인 대우를 받게 될 거야. 선택은 내 몫이다. 태준의 제안은 잔인했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갈등했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맞서 싸울 것인가? 그녀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승부욕과 진실에 대한 갈망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평생을 존재감 없는 투명인간처럼 살아왔지만 이번만큼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서윤의 대답은 작지만 단단했다. 태준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책상 위에 전화기를 들어 비서실장에게 지시를 내렸다. 지금 즉시 지하 2층 보안 문서고를 비워 그리고 이서윤 사원이 요청하는 모든 자료와 장비를 지원해 단 보안 등급은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누구의 접근도 허용하지 마라. 태준은 전화를 끊고 서윤에게 다가가 자신의 사원증을 건넸다. 이건 마스터키다. 회사 내의 모든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이걸 쓴다는 건 네가 내 대리인이라는 뜻이다. 실망시키지 마라. 서윤은 태준의 온기가 남아있는 사원증을 받아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출입증이 아니라 태준이 그녀에게 건네는 신뢰의 증표이자 전쟁터로 나가는 병사에게 쥐어주는 검과 같았다. 서윤이 안내받은 곳은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보안 문서고였다. 창문 하나 없는 밀실에는 고성능 서버 컴퓨터와 산더미 같은 종이 서류들만이 가득 차 있었다. 차가운 공조기 소리만이 윙윙거리는 그곳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고독한 요새와도 같았다. 서윤은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깊은 심호흡을 했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그녀는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어두고 머리를 질끈 묶은 뒤 컴퓨터 앞에 앉아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모니터 화면 가득 쏟아지는 암호화된 데이터들은 마치 그녀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적군들처럼 보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기 시작했고 눈동자는 맹수처럼 화면을 훑어내렸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저녁이 되었지만 서윤은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모니터에만 집중했다. 그녀는 방대한 거래 내역 속에서 돈 세탁의 흔적을 찾기 위해 알고리즘을 수정하고 또 수정했다. 수만 건의 데이터 속에서 0, 1%의 오차를 찾아내는 일은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눈이 뻑뻑해지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파왔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태준이 말한 24시간이라는 제한 시간은 그녀의 심장을 옥죄어오고 있었다. 한편 집무실에 있던 태준 역시 편안하지 않았다. 그는 모니터를 통해 문서고에 CCTV 화면을 띄워놓고 서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밥도 먹지 않고 미친 듯이 일에 몰두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그는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자신도 한때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저렇게 밤을 지새우며 치열하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다. 새벽 3시가 넘어갈 무렵 서윤은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했다. 유령 회사로 의심되는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 흐름이 최 이사의 개인 계좌와 연결된 흔적을 발견한 것이었다. 아주 미세한 연결고리였지만 그것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이었다. 서윤은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며 그 연결고리를 따라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복잡하게 얽힌 자금 세탁의 경로가 하나둘씩 풀리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녀의 화면에는 최 이사가 빼돌린 비자금의 규모와 퓨처 프로젝트가 그 비자금을 메우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그 결과를 캡처하고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다. 그녀의 눈가는 재타고 입술은 말라비틀어졌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시각 집무실에서 쪽잠을 자던 태준은 불현듯 걸려온 전화를 받고 잠에서 깼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변조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 대표,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시오. 그러다 다칠 수 있습니다. 짧은 경고와 함께 전화는 끊어졌고 태준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다. 그들이 눈치챈 것이 분명했다. 태준은 직감적으로 서윤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서둘러 지하 문석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그는 초조함에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이 너무 어린 직원에게 가혹한 짐을 지운 것은 아닌지, 그녀를 위험한 전쟁터에 총알바지로 내세운 것은 아닌지 후회가 밀려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태준이 문서고 앞으로 달려갔을 때 굳게 닫혀 있어야 할 보안문의 잠금 장치가 해제되어 붉은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태준의 등줄기를 스치고 지나갔다. 태준이 보안실의 육중한 철문을 박차고 들어섰을 때 내부는 아비규환이나 다름없었다. 누군가의 침입을 알리는 붉은 경광등이 미친 듯이 회전하며 어두운 실내를 삼광처럼 비추고 있었고 그 불길한 붉은빛 아래서 이서윤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물리적인 침입자는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디지털 자객이 이미 서버실의 방화벽을 뚫고 들어와 데이터를 난도질하고 있었던 것이다. 모니터 화면에는 접근 거부라는 붉은 글씨가 팝업창으로 쉴 새 없이 뜨고 있었고 서윤이 힘들게 확보했던 자금 추적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삭제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태준은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서윤의 어깨를 잡아채며 무슨 일이냐고 소리쳤다. 서윤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누군가 킬 스위치를 작동시켰습니다. 외부에서 재접속을 감지하고 서버를 통째로 포맷하려고 합니다. 라고 외쳤다. 태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최 이사 측이 단순히 눈치를 챈 수준이 아니라 아예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회사 메인 서버를 파괴하는 극단적인 수를 둔 것이었다. 이대로라면 서윤이 밤새 찾아낸 비자금 장부는 물론이고 퓨처 프로젝트의 실체를 증명할 원본 데이터까지 모두 허공으로 사라질 위기였다. 서윤은 식은땀을 흘리며 방어 코드를 짜놓고 있었지만 상대는 조직적인 해킹팀을 운용하는 듯 공격 속도가 너무 빨랐다. 대표님, 제 권한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우회 경로를 뚫으려면 시스템 백도어를 아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서윤의 절박한 외침에 태준의 머릿속에 스치는 인물이 한 명 있었다. 정보보안팀의 괴짜이자 천재라고 소문난 박민재 대리. 평소에는 근무 태도가 불량하여 눈에 가시였지만 실력 하나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다. 태준은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는 즉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박민재 대리를 지금 당장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하 문석으로 데려오라고 지시했다. 그로부터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잠옷바람에 코트만 대충 걸친
헝클어진 머리의 박민재가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문석으로 들어왔다. 그는 한밤중에 회장님 호출을 받고 끌려왔다는 사실에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지만 태준의 서늘한 눈빛과 마주치자 곧바로 차렷 자세를 취했다. 태준은 상황 설명 대신 모니터를 가리키며 짧게 명령했다. 지금 당장 저 공격을 막고 데이터를 복구해. 못하면 내 책상은 내일 아침에 없을 줄 알아. 민재는 붉게 물든 모니터와 맹렬하게 키보드를 치고 있는 서윤을 번갈아 보더니 사태의 심각성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곧장 보조 키보드 앞에 앉았다. 민재의 합류는 전세 역전의 신호탄이 되었다. 그가 능숙한 솜씨로 서버의 보안 허점을 파고들어 우회 접속 경로를 열어주자 서윤은 그 틈을 타 삭제 직전의 데이터들을 안전한 격리구역으로 빼돌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손놀림은 마치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피아노 듀엣처럼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 민재가 방패가 되어 외부의 공격을 막아내는 동안 서윤은 창이 되어 핵심 데이터베이스 깊숙한 곳을 찔러 들어갔다. 10여 분의 치열한 공방 끝에 마침내 붉은 경고창들이 사라지고 화면에는 데이터 복구 완료라는 녹색 문구가 떠올랐다. 서윤과 민재는 동시에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뒤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던 태준의 굳은 표정도 그제야 조금 풀어졌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복구된 데이터를 확인하던 서윤의 눈이 다시금 크게 확장되었다. 그녀가 찾아낸 것은 단순한 횡령의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중장부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방대한 규모의 유령 프로젝트, 코드명 섀도우의 실체였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어 태준에게 보여주었다. 대표님, 이것 좀 보세요. 최 이사는 단순히 회사 돈을 빼돌린 게 아닙니다. 아예 퓨처 프로젝트라는 껍데기를 이용해 그룹의 핵심 자산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헐값에 매각하려 했습니다. 화면에 뜬 계약서 초안에는 대한그룹의 알짜배기 특허권과 부동산들이 합병 후 구조조정이라는 명목하에 정체불명의 투자회사로 넘어가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그 투자회사의 실소유주 추적 코드는 복잡하게 꼬여 있었지만 종착지는 분명 최 이사의 차명 계좌들을 가리키고 있었다. 태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배신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최 이사는 아버지 때부터 회사를 함께 일궈온 개국공신이었고 태준이 경영권을 승계받을 때 가장 든든한 후원자를 자처했던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뒤로는 회사를 해체하여 자신의 배를 불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은 태준에게 뼈아픈 타격이었다.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운 게 아니라 늙은 구렁이를 품고 있었군. 태준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낮고 차가웠다. 그는 민재에게 이 모든 접속 기록과 데이터를 절대 추적 불가능한 외부 저장 장치에 백업하라고 지시했다. 이제 이 데이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태준이 반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자 최 이사의 목을 칠 단두대의 칼날이었다. 그때 민재가 쭈뼛거리며 입을 열었다. 저기 회장님, 그리고 이 사원님,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습니다. 민재는 모니터 구석에 떠있는 작은 창을 가리켰다. 우리가 공격을 막아내긴 했지만 놈들이 우리의 위치를 역추적하는 건 막지 못했습니다. 지금 보안팀 일부가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최 이사가 자신의 사병이나 다름없는 보안 요원들을 보내 물리적으로 이들을 제압하려 한다는 뜻이었다. 디지털 전쟁이 육탄전으로 번지려는 순간이었다. 태준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자신의 개인 스마트폰을 꺼내 어딘가로 문자를 보냈다. 그리고 서윤과 민재를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여기는 곧 전쟁터가 될 거야. 서윤 씨는 이 USB를 가지고 즉시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을 빠져나가. 민재 대리는 여기서 시간을 끌면서 서버 로그를 조작해 우리가 엉뚱한 데이터를 본 것처럼 위장해.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반발했다. 안 됩니다. 대표님을 두고 저 혼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의 암호를 풀 수 있는 건 저뿐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완강했다. 태준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그녀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깨닫고 한숨을 쉬었다. 좋아. 그럼 같이 움직인다. 대신 내 옆에서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마. 태주는 서윤의 손목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으며 서윤에게 기이한 안정감을 주었다. 민재는 울상을 지으며 저는요? 라고 물었지만 태주는 이미 서윤을 데리고 문서고 뒷문을 향해 가고 있었다. 자네는 여기서 잡히면 그냥 야동 다운받다가 바이러스 걸렸다고 해. 그게 자네 전공이라며 태준의 농담 아닌 농담에 민재는 억울한 표정을 지었지만 태준은 이미 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두 사람이 비상계단으로 빠져나오자마자 복도 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무전기 소음이 들려왔다. 최 이사의 지시를 받은 보안팀이 엘리베이터를 통해 내려오고 있었다. 태준은 서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층계참의 그늘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지금껏 높은 곳에서 지시만 내리던 CEO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진흙탕 싸움도 마다하지 않는 전사가 되어야 했다. 그는 서윤에게 나직이 속삭였다. 놈들은 내가 여기 있다는 건 몰라. 그냥 내부 침입자를 잡으러 온 줄 알 거야.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놈들이 문서고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반대편 화물용 승강기로 뛴다. 서윤은 침을 꼴깍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에는 회사의 운명이 담긴 USB가 땀으로 젖어가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곤봉을 든 채 쏟아져 나왔다. 그들이 문서고에 부서진 잠금 장치를 확인하며 우르르 몰려가는 틈을 타 태주는 서윤의 손을 잡고 반대편 복도를 향해 전력 질주했다. 구두 소리가 복도를 울렸지만 이미 소란스러운 보안팀의 소리에 묻혔다. 화물용 승강기 앞에 도착한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버튼을 눌렀다. 숫자가 너무나 더디게 바뀌는 찰나의 시간. 서윤은 뒤를 돌아보았고 복도 끝에서 보안 요원 한 명과 눈이 마주치고 말았다. 거기 누구야? 요원의 고함 소리와 함께 호각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발각되었다. 태주는 욕설을 내뱉으며 승강기 문이 열리기도 전에 서윤을 감싸 안고 비상구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제 은밀한 탈출은 불가능했다. 정면 돌파뿐이었다. 비상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두 사람의 뒤로 거친 발자국 소리들이 바짝 추격해왔다. 서윤은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자신을 이끌고 있는 태준의 손을 놓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다리를 움직였다. 평범한 사무직 직원이던 그녀에게 이런 상황은 영화 속에서나 보던 악몽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태준과 함께라는 사실이 그녀에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태준은 자신의 개인 차량인 검은색 세단을 향해 리모컨 키를 눌렀다. 헤드라이트가 번쩍이며 어둠을 갈랐다. 태준은 조수석 문을 열어 서윤을 밀어넣고 운전석에 뛰어올랐다. 시동을 거는 순간 보안 요원들이 주차장 입구를 막아서기 시작했다. 태준은 엑셀을 끝까지 밟으며 핸들을 급격하게 꺾었고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차가 굉음을 내며 튀어나갔다. 차가 바리케이드를 치려던 요원들을 아슬아슬하게 피해서 주차장 출구를 빠져나오는 순간 뒷유리창이 둔탁한 소리와 함께 금이 갔다. 누군가 쇠파이프를 던진 것이었다. 하지만 태준은 멈추지 않고 도로 위로 질주했다. 100m로 멀어지는 회사 건물을 바라보며 태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일단 놈들의 소나귀에서는 벗어났지만 이제 그들은 도망자 신세였다. 서윤은 품에 안고 있던 USB를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덜덜 떨리고 있었다. 태준은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오늘 밤은 길 거야. 그리고 내일 아침 이사회 전까지 우리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최 이사를 끝장낼 준비를 마쳐야 해. 태준의 눈빛은 밤거리의 네온 사인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새벽이 오기 전까지
어둠 속에서 진실을 밝혀낼 준비를 시작했다. 도심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차 안을 감도는 무거운 침묵은 그 빛조차 뚫고 들어오지 못했다. 한태준은 룸미러를 통해 끈질기게 따라붙던 검은색 승합차들이 따돌려진 것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거친 숨을 골랐다. 조수석에 앉은 이서윤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로 무릎 위에 놓인 USB를 생명줄처럼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방금 전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이 현실인지 악몽인지 분간할 수 없는 상태였고 심장은 여전히 터질 듯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태주는 그런 서윤을 힐끗 바라보며 안쓰러움을 느꼈지만 섣부른 위로보다는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차량의 라디오 전원을 켰고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긴급 뉴스는 그들의 귓가에 폭탄처럼 떨어졌다. 라디오 앵커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흥분되어 있었다. 대한그룹의 핵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던 산업 스파이 혐의로 신입사원 이모 씨가 수배되었다는 충격적인 보도였다. 앵커는 이모 씨가 입사 전부터 경쟁사의 사주를 받고 계획적으로 접근했으며 오늘 밤 서버실에 침입해 데이터를 빼돌리려다 보안팀에 발각되어 도주 중이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그녀의 조력자로 추정되는 내부 공모자가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까지 덧붙이며 사실상 태준을 그녀의 인질이거나 혹은 공범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서윤은 자신의 이름이 범죄자로 지칭되는 것을 들으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고 억울함과 공포가 뒤섞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최 이사가 미리 준비해둔 완벽한 시나리오였고 서윤은 그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이 되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있었다. 태주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핸들을 쾅 내려쳤다. 최 이사는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을 조작해 선제 공격을 감행한 것이었다. 태주는 라디오를 거칠게 꺼버리고는 서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듣지 마. 전부 거짓말이야. 놈들은 네가 가진 진실이 두려워서 널 괴물로 만들고 있는 거야. 하지만 태준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서윤의 절망은 깊어만 갔다. 그녀는 자신이 감옥에 가는 것은 견딜 수 있었지만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부모님이 뉴스를 보고 받게 될 충격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대표님, 제가 자수해서 아니라고 밝히면 안 될까요? 이대로 도망치면 정말 범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녀의 순진하고도 안타까운 호소에 태주는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안 돼. 지금 네가 경찰서에 가는 순간 놈들이 심어놓은 변호사와 형사들이 널 애워쌀 거야. 그러면 넌 법정에 서보기도 전에 죄를 뒤집어쓰고 USB는 증거물이라는 명목으로 압수되어 폐기될 거다. 태주는 냉정하게 현실을 짚어주었다. 지금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언론은 최 이사가 뿌려놓은 자본의 그물 안에 갇혀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태주는 차의 방향을 틀어 서울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로 향했다. 그곳은 돌아가신 선대 회장이 생전에 낚시를 즐기며 머물던 낡은 별장으로 태준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존재를 알지 못하는 은신처였다. 차는 어둠 속을 미끄러지듯 달려 인적이 드문 숲길로 들어섰고 낡은 철문 앞에 멈춰섰다. 태준은 주변을 경계하며 서윤을 부축해 차에서 내렸고 두 사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긴 별장 안으로 몸을 숨겼다. 별장 내부는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차갑고 눅눅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태준이 두꺼비 집을 올려 전원을 켜자 희미한 백열등이 깜빡이며 먼지 쌓인 가구들을 비췄다. 화려한 그룹 본사의 집무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한 곳이었지만 적들의 감시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태준은 소파의 먼지를 대충 털어내고 서윤을 앉힌 뒤 주방으로 가서 생수 한 병을 가져와 건넸다. 서윤은 물병을 받아들었지만 뚜껑을 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태준은 묵묵히 병을 가져가 뚜껑을 따서 다시 쥐어주었다. 마셔. 정신 차려야 해.
오늘 밤 우리는 여기서 반격을 준비해야 한다. 서윤은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조금씩 이성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젖은 눈으로 태준을 올려다보며 왜 자신 같은 말단 직원을 위해 이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하는지 물었다. 태준은 창가에 서서 커튼 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잠시 침묵했다. 이윽고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묻어 있었다. 처음에는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하지만 네가 밤새워 만든 그 낙서를 본 순간 깨달았다. 나는 그동안 CEO라는 직함에 취해 회사의 진짜 주인인 직원들과 회사의 미래를 갉아먹는 기생충들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걸. 태준은 뒤를 돌아 서윤을 똑바로 응시했다. 너는 회사를 구하기 위해 네 인생을 걸었어. 그런 너를 버린다면 나는 경영자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다. 태준의 진심 어린 고백은 얼어붙어 있던 서윤의 마음을 녹였고 그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컴퓨터 앞에 앉을 결심을 했다. 두 사람은 낡은 식탁 위에 노트북을 펼치고 가져온 USB를 연결해 최후의 분석을 시작했다. 한편 대한그룹 본사의 이사 임원실은 승리에 도취된 자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최 이사는 고급 위스키 잔을 흔들며 창밖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 뒤로는 그의 측근들이 모여 태준의 몰락을 축하하고 있었다. 최 이사는 언론 대응팀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아침 조간신문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실릴 기사 제목을 직접 지시했다. 타락한 황태자, 스파이와 사랑의 도피, 행각. 이 정도면 주주들이 한태준을 해임하는데 주저함이 없겠지. 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끊었다. 최 이사에게 있어 태준은 어린애에 불과했고 서윤은 짓밟아도 소리조차 내지 못할 개미 같은 존재였다. 그는 내일 예정된 긴급 이사회에서 태준의 해임안을 통과시키고 자신이 회장 대행으로 추대되어 퓨처 프로젝트에 서명하는 그림을 완벽하게 그려놓고 있었다. 그러나 최 이사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이서윤이라는 변수가 가진 잠재력이었다. 낡은 별장에서 서윤은 붉게 충혈된 눈을 비비며 데이터의 바다를 헤엄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횡령의 증거를 찾는 것을 넘어 최 이사가 조작한 퓨처 프로젝트의 알고리즘 자체를 역설계하여 무너뜨릴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옆에서 그녀를 지켜보던 태준은 서윤의 천재성에 다시금 혀를 내둘렀다. 그녀는 복잡한 수식을 마치 장난감 다루듯 조립하고 해체하며 최 이사가 숨겨놓은 자금 세탁의 알고리즘에 치명적인 오류를 심을 수 있는 바이러스 코드를 짜고 있었다. 이것을 내일 이사회 프레젠테이션 서버에 심을 수만 있다면 최 이사가 발표하는 순간 모든 거짓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었다. 문제는 어떻게 그 삼엄한 경비를 뚫고 회의장에 접근하느냐였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서윤은 마지막 엔터키를 누르며 길게 숨을 내쉬었다. 대표님, 완성했습니다. 이걸 메인 서버와 연동된 임원, 회의실 네트워크에 접속시키기만 하면 최 이사의 발표 자료가 실시간으로 원본 데이터로 교체될 겁니다. 서윤의 설명에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본사는 지금쯤 철통 같은 보안 속에 있을 것이고 태준과 서윤의 얼굴은 이미 전 직원에게 수배 전단지처럼 뿌려졌을 것이 뻔했다. 정면 돌파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고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었다. 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법이 하나 있어. 위험하지만 유일한 방법이다. 그는 지갑에서 낡은 명함 한 장을 꺼내들었다. 그것은 태준이 평사원 시절부터 알고 지냈던 건물관리소장의 명함이었다. 그는 회사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하며 건물의 환기구와 배선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지만 고지식한 성격 탓에 최 이사 라인에게 미운 털이 박혀 한직으로 밀려난 상태였다. 태준은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가 잠긴 목소리의 남자가 전화를 받았다. 소장님, 접니다. 한태준입니다. 도와주십시오. 태준의 간곡한 부탁에 수화기 너머에서는 긴 침묵이 흘렀다. 태준은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호소했다. 회사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건물이 도둑들의 소굴이 되는 걸 막아주십시오. 마침내 수화기 너머에서 한숨소리와 함께 짧은 대답이 들려왔다. 지하 주차장 3번 화물칸 쪽 비상문 새벽 5시까지 열어두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태주는 서윤에게 외투를 입혀주었다. 이제 가자. 호랑이 굴로 다시 들어가는 거야. 두 사람은 별장을 나와 다시 차에 올랐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도로는 마치 그들의 불투명한 미래를 보여주는 듯했다. 차 안에서 태주는 서윤의 손을 잠시 잡았다가 놓았다. 무섭나 그의 질문에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씩씩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혼자였다면 무서웠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이 코드가 작동하는 걸 제 눈으로 꼭 보고 싶습니다. 서윤의 눈빛은 더 이상 도망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을 믿어주는 리더를 위해 싸우러 가는 전사의 눈빛을 하고 있었다. 태주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가속 페달을 밟았다. 여명이 밝아오기 직전 대한그룹 본사 건물은 거대한 괴물처럼 웅장하게 서 있었다. 최 이사의 지시로 정문과 로비에는 사설 경호원들이 배치되어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 못하게 감시하고 있었다. 태주는 건물의 사각지대인 후문 쪽 골목에 차를 세우고 서윤과 함께 몸을 낮춰 화물 하역장 쪽으로 접근했다. 약속대로 3번 비상문은 아주 조금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늙은 관리소장의 근심 어린 얼굴이 보였다. 소장은 태준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며 눈시울을 붉혔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지금 건물 안은 살벌합니다. 태준은 소장의 어깨를 두드리며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소장은 작업복 2벌과 공구 가방을 건네주었다. 이걸 입으십시오. 오늘 아침 시설 점검팀으로 위장해서 들어가셔야 합니다.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태준과 서윤은 안전모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 익숙한 엘리베이터 대신 좁고 어두운 배관 통로와 비상 계단을 이용해야 했다. 태준은 앞장서서 길을 텄고 서윤은 공구 가방 속에 든 노트북과 USB를 챙겨 뒤따랐다. 층을 올라갈 때마다 경비원들의 순찰 소리가 들려왔고 그때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벽에 밀착해야 했다. 20층에 도달했을 때 갑자기 복도 끝에서 경비원 2명이 나타나 그들 쪽으로 다가왔다. 어이, 거기 당신들 누구야? 이 시간에 작업 지시는 없었는데. 경비원의 날카로운 고함에 서윤의 몸이 굳어버렸다. 태주는 침착하게 고개를 숙이며 능청스럽게 대꾸했다. 아, 최 이사님 특별 지시로 이사 회의장 공조기 점검하러 왔습니다. 냄새가 난다고 하셔서요. 경비원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들에게 다가왔다. 신분증 좀 봅시다. 위기의 순간이었다. 태주는 주머니를 뒤적거리는 척하며 서윤에게 눈짓을 보냈다. 서윤은 공구 가방 속에 손을 넣어 무언가를 잡았다. 그것은 민재가 챙겨준 휴대용 전파 방해 장치였다. 그녀가 버튼을 누르자 경비원들의 무전기에서 찢어지는 듯한 소음이 발생했다. 경비원들이 귀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리는 사이 태주는 순식간에 그들에게 달려들어 명치를 가격하고 다리를 걸어 제압했다. 태준의 격투 실력은 예상외로 뛰어났고 순식간에 2명의 거구는 바닥에 나뒹굴었다. 태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윤의 손을 잡고 뛰었다. 이제 은밀한 잠입은 끝났다. 이사회가 열리는 대회의실까지 남은 층수는 4개 층. 시간은 30분도 채 남지 않았다. 그들은 최 이사의 야망을 저지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마지막 질주를 시작했다. 거친 숨소리가 비상계단의 차가운 콘크리트 벽을 타고 메아리쳤지만 두 사람은 멈출 수 없었다. 한태준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은 작업복 상의를 불편해할 겨를도 없이 이서윤의 손을 이끌고 위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2칸씩 뛰어올랐다. 아래층에서 쓰러진 경비원들이 무전으로 상황을 전파했을 것이 분명했기에 지원 병력이 도착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태준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사회 회의실이 있는
25층의 구조도만이 그려지고 있었는데 최 이사가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대회의실의 영상 시스템을 장악하려면 그 바로 옆에 위치한 미디어 제어실을 점거해야만 했다. 서윤은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자신의 손을 꽉 잡은 태준의 온기에서 전해지는 묵직한 신뢰의 의지에 필사적으로 발을 내디뎠다. 24층과 25층 사이에 층계참에 도달했을 때 위쪽 방화문 너머에서 다급한 발자국 소리와 무전기 소음이 들려왔다. 이미 보안팀이 주요 길목을 차단하고 층마다 검문을 강화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태준은 서윤을 벽 쪽으로 밀착시키고 입술에 검지를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태준은 시선을 천장 쪽으로 돌렸는데 그곳에는 점검구라고 쓰인 작은 사각형의 철제 덮개가 있었다. 그는 자신이 신입사원 시절 건물 설계팀에서 연수받을 때 보았던 도면을 떠올렸다. 이 건물의 중앙 공조 시스템은 각 층의 제어실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별도의 유지 보수 통로를 가지고 있었다. 태준은 서윤에게 자신의 등을 밟고 올라가라고 눈짓했고 서윤은 주저없이 그의 넓은 등 위로 올라가 떨리는 손으로 점검구 덮개를 열었다. 천장 위 공간은 사람이 겨우 기어갈 수 있을 정도로 비좁았고 묵은 먼지와 전선들이 엉켜 있어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서윤이 먼저 어둠 속으로 몸을 밀어넣었고 뒤따라 올라온 태준이 점검구 덮개를 닫자 칠흑 같은 어둠이 그들을 감쌌다. 서윤이 챙겨온 소형 손전등의 희미한 불빛만이 앞길을 비추는 유일한 등대였다. 그들은 바닥에 엎드린 채 팔꿈치와 무릎을 이용해 먼지 구덩이 속을 포복으로 전진해야 했다. 좁은 통로 안에서 들리는 것은 서로의 거친 호흡, 소리와 옷깃이 스치는 소리뿐이었지만 그 소리는 기이하게도 서로에게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안도의 신호가 되었다. 태준은 앞서가는 서윤의 작은 뒷모습을 보며 자신이 평생 지켜온 이 거대하고 화려한 회사의 이면이 이렇게 춥고 어두운 곳임을 새삼스레 깨달았다. 10여 분간의 고통스러운 포복 끝에 서윤은 미디어 제어실의 위치로 추정되는 환기구 덮개 앞에 도착했다. 틈새로 아래를 내려다보니 다행히 제어실 내부는 비어 있었지만 복도 쪽 유리창을 통해 수시로 오가는 경비원들의 그림자가 비쳤다. 서윤은 태준에게 손신호를 보낸 뒤 가지고 있던 멀티툴을 이용해 덮개의 나사를 조심스럽게 풀어내기 시작했다. 나사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져 소리를 낼 뻔한 아찔한 순간 태준이 재빨리 손을 뻗어 공중에서 그것을 낚아챘다. 두 사람은 눈을 마주치고 짧은 안도의 미소를 교환했다. 그 찰나의 순간 계급장도 직위도 없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완벽한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사장과 직원이 아닌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였다. 환기구에서 제어실 바닥으로 뛰어내린 두 사람은 지체할 시간 없이 곧바로 메인 콘솔 박스로 달려갔다. 서윤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서버렉의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노트북을 연결했다. 화면에 복잡한 코드가 뜨고 업로드 진행바가 나타나자 태준은 문 쪽에 서서 바깥의 동태를 살폈다. 복도에서는 경비원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회의실 쪽에서는 최 이사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웅웅거리고 있었다. 이 사회가 이미 시작된 것이었다. 태준은 초조한 마음에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업로드 속도는 야속할 정도로 느리게 올라가고 있었다. 40%, 50%. 서윤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혔고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이며 보안 방화벽을 하나씩 무력화시키고 있었다. 그때 제어실의 전자도어락이 삐빅거리는 소리를 내며 외부에서 해제 시도가 감지되었다. 누군가 마스터키를 이용해 문을 열려고 하고 있었다. 태준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무거운 철제 캐비닛을 발견하고 온 힘을 다해 문 앞으로 밀어옮겼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려다 캐비닛에 막혀 덜컹거렸다. 문 밖에서 당황한 경비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둔탁한 물체로 문을 부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서윤아, 아직 멀었나? 태준이 다급하게 외쳤다. 대표님, 10초만요. 딱 10초만 더 버텨주세요.
서윤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외치며 엔터키를 연타했다. 화면의 진행반은 90%를 넘어 90%를 향해 기어가고 있었다. 문틈 사이로 굵은 쇠파이프가 들어와 캐비닛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마침내 모니터 화면에 업로드 완료라는 녹색 글자가 뜨는 순간 제어실 문이 굉음과 함께 박살나며 열렸다. 태주는 반사적으로 서윤을 감싸 안으며 바닥으로 몸을 날렸고 무장한 보안 요원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다. 엎드려 움직이면 쏜다. 요원들은 테이저건을 겨누며 두 사람을 포위했다. 서윤은 바닥에 짓눌린 채 고개를 돌려 태준을 바라보았고 태준은 거칠게 제압당하면서도 서윤을 향해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성공했다. 비록 몸은 잡혔지만 그들이 심어놓은 진실의 씨앗은 이미 시스템 깊숙한 곳에 뿌리내린 뒤였다. 보안팀장은 무전기에 대고 상황 종료를 알리며 침입자 2명 생포 완료. 최 이사님께 인계하겠습니다. 라고 보고했다. 태준의 입가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승리자의 그것처럼 비릿하게 빛나고 있었다. 잠시 후 말끔한 정장 차림의 최 이사 측근이 제어실로 들어와 포박된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비웃음을 날렸다. 쥐새끼들처럼 천장으로 기어 들어오다니 꼴이 말이 아니군요, 한 대표님. 그는 손짓으로 요원들에게 명령했다. 끌고 와. 이사님께서 이 감동적인 재회를 주주들 앞에서 직접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 그것은 태준과 서윤에게는 치욕적인 공개 처형이 될 수도 있었지만 반대로 그들이 간절히 원하던 무대 위로 올라가는 기회이기도 했다. 태준은 억센 손길에 이끌려 일어나면서 서윤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고개 숙이지 마. 죄 지은 건 우리가 아니니까. 서윤은 헝클어진 머리를 흔들며 똑바로 앞을 응시했다. 그녀의 안경은 금이 가고 옷은 찢어졌지만 그 안에 담긴 결기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회의실로 끌려가는 복도는 길고 차가웠다. 양옆으로 늘어선 직원들은 겁에 질린 눈으로 전 대표이사가 범죄자처럼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태주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걸으며 침묵하고 있는 다수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서윤 역시 두려움을 삼키고 태준의 발걸음에 보조를 맞췄다. 이 거대한 건물의 가장 높은 곳,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회의실에 육중한 마호간이 문이 열리고 수십 개의 눈동자가 그들을 향해 꽂혔다. 연단에 서 있던 최 이사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두 팔을 벌려 그들을 맞이했다. 자, 여러분, 우리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은 주범들이 제 발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맞이한 것이 주범이 아니라 자신을 파멸로 이끌 심판자라는 사실을. 대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날카로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십 명의 주주들과 이사들이 앉아있는 원형 테이블 중앙으로 한태준과 이서윤이 끌려 들어오자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먼지투성이 작업복을 입고 손이 포박된 두 사람의 모습은 극명한 이질감을 자아냈다. 누군가는 혀를 차며 경멸의 눈빛을 보냈고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가렸다. 대한민국 재계서열 1위 기업의 대표가 산업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어 이사회장에 끌려왔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충격적인 스캔들이었다. 하지만 태준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둘러싼 경비원들의 거친 손길을 뿌리치며 온매무새를 가다듬었고 그 당당한 태도에 장내를 메우던 웅성거림이 일순간 잦아들었다. 연단 중앙에 서 있던 최 이사는 승자의 미소를 띠며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마치 개선 장군이라도 된 듯 여유로운 제스처로 청중을 휘어잡았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이사님들, 오늘 우리는 회사의 암적인 존재를 도려내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최 이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내용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손가락으로 태준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한때 우리가 믿고 따랐던 한태준 대표는 자신의 경영 실패를 덮기 위해
외부 세력과 결탁하여 회사의 기밀을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저기 서 있는 정체불명의 여직원이 그 증거입니다. 최 이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태준을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서윤은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지금 변명을 해봤자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침묵을 지켰다. 최 이사는 준비된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우며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태준이 횡령했다고 조작된 자금 흐름도와 서윤이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위조된 정황 증거들이 화려한 그래픽으로 펼쳐졌다. 주주들은 화면을 보며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어떻게 선대 회장님의 아들이 회사를 배신할 수 있나라는 고함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최 이사는 그 반응을 즐기며 짐짓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저 또한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대한그룹의 미래를 위해 저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서 한태준 대표의 해임안과 퓨처 프로젝트의 즉각적인 승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의 연설은 완벽했고 여론은 이미 최 이사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다. 이제 투표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태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실 전체를 울릴 만큼 크고 단단했다. 소설은 그쯤 하시죠. 최 이사님, 주주님들도 삼류 드라마를 보러 이 새벽에 모인 건 아닐 텐데 말입니다. 태준의 도발에 최 이사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최 이사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대꾸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시는군요. 한 대표, 당신에게 남은 건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뿐입니다. 하지만 태준은 물러서지 않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경비원들이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태준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주춤하며 길을 터주었다. 태준은 주주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보고서가 휴지 조각보다 못한 가짜라면 어쩌시겠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진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장내가 다시금 술렁이기 시작하자 최 이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소리쳤다. 뭐 하는 건가? 당장 저 미친 사람들을 끌어내. 하지만 태준은 흔들림 없이 서윤을 바라보았다. 서윤은 공포에 떨고 있었지만 태준의 눈빛을 마주하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자 진실을 밝히겠다는 오기였다. 태준은 입모양으로 지금이야 라고 신호를 보냈다. 그 순간 최 이사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기 위해 리모컨 버튼을 누르는 찰나였다. 갑자기 회의실의 조명이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꺼졌다가 다시 켜지며 불안하게 깜빡거렸다. 그리고 거대한 메인 스크린에 지직거리는 노이즈가 발생하더니 최 이사가 준비한 화려한 그래프들이 기괴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뭐야? 시스템이 왜 이래? 기술팀. 당장 확인해. 최 이사가 괵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통제권은 그들의 손을 떠나 있었다. 스크린 중앙에 붉은색 경고창이 뜨더니 시스템 해킹 시도가 아닌 데이터 원본 복구 중이라는 문구가 나타났다. 서윤이 제어실에서 목숨을 걸고 심어놓은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가 작동한 것이었다. 이 바이러스는 단순히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출력되는 모든 거짓 데이터를 서버에 저장된 원본 데이터로 실시간 치환하는 역할을 했다. 순식간에 화면의 색조가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바뀌었다. 흑자로 표시되었던 예상 수익률 그래프는 곤두박질 치며 바닥을 뚫고 내려갔고 자산 가치는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쳤다. 아름답게 포장되었던 퓨처 프로젝트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웅성거리며 화면을 가리켰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 숫자들이 뭐야? 화면에는 퓨처 프로젝트라는 이름 대신 프로젝트 섀도우라는 진짜 프로젝트명이 떠올랐고 그 아래에는 자금 세탁 경로와 최 이사의 차명 계좌 번호들이 적나라하게 나열되어 있었다. 최 이사는 사색이 되어 리모컨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스크린을 가리기 위해 단상 위를 뛰어다녔다. 끄라고 전원 내려 하지만 스크린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화면은 분할되면서 최 이사가
페이퍼 컴퍼니 관계자들과 밀약을 맺는 CCTV 영상과 녹취록 텍스트까지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서윤이 밤새워 복구해낸 삭제되었던 보안 기록들이었다. 서윤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의 작은 손끝에서 시작된 낙서가 거대한 스크린을 채우고 거짓으로 쌓아올린 권력의 탑을 무너뜨리는 광경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태주는 그런 서윤에게 다가가 묶여있는 손을 풀어주었다. 경비원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었고 더 이상 태준과 서윤을 제압할 명분을 잃은 상태였다. 태준은 자유로워진 서윤의 손을 잡고 주주들 앞으로 나아갔다. 보십시오. 이것이 최 이사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진실입니다. 회사를 살리려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회사를 공중분해시켜 자신의 배를 채우려는 사기극이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더 이상 그 누구도 그의 말에 반박하지 못했다. 최 이사는 단상 아래로 주저앉으며 덜덜 떨고 있었다. 그의 완벽했던 계획이 일개 신입사원의 잠꼬대 같은 낙서 한 장 때문에 산산조각이 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주주 중 한 명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최 이사에게 소리쳤다. 최 이사, 저게 사실인가? 해명해봐. 하지만 최 이사는 입만 뻐끔거릴 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고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그때 회의실의 문이 다시 한번 열리며 경찰 특공대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이미 태준이 별장에서 미리 연락해둔 지능범죄수사대 요원들이었다. 조금 늦으셨군요. 태준이 수사팀장에게 인사를 건네자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최 이사에게 다가갔다. 최영수 씨, 당신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배임,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최 이사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회의실에는 정적이 감돌았다. 한때 그룹의 2인자로 군림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남자의 초라한 몰락이었다. 최 이사는 끌려나가면서 태준을 향해 악에 바친 저주를 퍼부었다. 한태준, 네가 이긴 것 같으냐? 이 회사는 이미 썩었어. 너도 언젠가 나처럼 될 거다. 하지만 태준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짧게 대꾸했다. 아니, 나는 다르다. 나에게는 내 잘못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진짜 동료가 있으니까. 태준의 시선이 옆에 서 있는 서윤에게 머물렀다. 서윤은 그 시선을 느끼며 얼굴을 붉혔지만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이 옳았음을, 그리고 자신이 지켜낸 것이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정의였음을 깨달았다. 상황이 정리되자 주주들과 이사들은 태준에게 몰려와 사과와 해명을 늘어놓기 바빴다. 태준은 그들의 가식적인 태도에 씁쓸함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정중하게 대응했다. 지금은 사과를 받을 때가 아닙니다. 회사가 입은 피해를 복구하고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아 올리려면 갈 길이 놉니다. 태준은 흐트러진 넥타이를 바로잡으며 리더로서의 위엄을 되찾았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지시하여 즉시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퓨처 프로젝트의 전면 백지화와 관련자 전원 징계를 명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시를 덧붙였다. 여기 있는 이서윤 사원을 포함한 전략기획팀 전원은 오늘부로 제 직속 태스크포스 팀으로 발령냅니다. 이서윤 사원이 이번 사태 해결의 팀장입니다. 서윤은 태준의 파격적인 인사에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신입사원인 제가 팀장이라뇨. 말도 안 됩니다. 그녀가 손사래를 쳤지만 태준은 단호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능력과 통찰력이지. 자네는 여기 있는 그 누구보다 회사의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야. 태준의 말에 주변에 있던 임원들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누구도 감히 토를 달지 못했다. 이미 서윤의 실력은 화면을 통해 입증되었기 때문이었다. 서윤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보았고 태준은 처음으로 그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졸지 말고 잘해봐. 이 팀장. 그 말 속에는 무한한 신뢰와 기대가 담겨 있었다.
새벽에 혼란이 지나가고 아침 햇살이 회의실 창문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밤새 이어진 악몽 같은 시간들이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태준과 서유는 창가에 나란히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다. 도시의 풍경은 어제와 다를 바 없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태준은 더 이상 고독한 군주가 아니었고 서유는 더 이상 존재감 없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좀 쉬어야지. 태준의 말에 서유는 씩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대표님, 퓨처 프로젝트가 취소되었으니 대안을 마련해야죠. 저기 낙서해둔 아이디어가 몇 개 더 있거든요. 그녀의 지칠 줄 모르는 열정에 태준은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렸다. 대한그룹의 진짜 미래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대한그룹 본사는 마치 거대한 전쟁터의 폐허와도 같았다. 최 이사와 그를 따르던 주동자들이 줄줄이 연행되어 나가는 모습은 뉴스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고 그룹의 주가는 하한가로 곤두박질치며 시장의 공포를 대변하고 있었다. 한태준 대표는 텅 빈 대회의실에 홀로 남아 창밖으로 멀어지는 경찰차의 경광등을 내려다보며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자신의 등 뒤를 맡겼던 최측근의 배신은 회사가 입은 금전적 손실보다 더 깊고 쓰라린 상처를 그의 가슴에 남겼다. 그는 책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최 이사의 명패를 집어들어 한참을 응시하다가 쓰레기통에 처박으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에게는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조차 사치였다.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고 멈춰버린 회사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시각 이서유는 태준이 신설한 경영 정상화 태스크포스 팀의 임시 사무실에서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입사 3개월 차의 신입 사원이 하루아침에 그룹의 운명을 쥔 핵심 부서의 팀장이 되었다는 사실은 사내 인트라넷을 뜨겁게 달구는 가십거리였다. 사무실에 배치된 팀원들은 대부분 부장급이나 차장급의 베테랑들이었고 그들은 파릇파릇한 신입사원인 서윤을 팀장으로 모셔야 한다는 사실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윤이 지시하는 업무를 건성으로 듣거나 보란듯이 한숨을 쉬며 분위기를 흐렸다. 낙하산 인사라는 비아냥거림이 들릴 듯 말 듯 그녀의 등 뒤에서 오갔지만 서윤은 짐짓 모른 척하며 모니터 화면에 집중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차가운 시선을 거두게 하는 방법은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압도적인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첫 번째 전략 회의 시간이 다가오자 회의실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팔짱을 낀 채 삐딱하게 앉아있는 팀원들을 둘러보며 서유는 떨리는 손을 감추고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그녀는 최 이사가 벌려놓은 부실 계열사들의 재무제표를 하나씩 뜯어고치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한 부장급 직원이 비웃음을 흘리며 손을 들었다. 이 팀장님,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한데 현장 실무를 너무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채권단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만기 연장을 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의 지적에 다른 직원들도 동조하며 킬킬거렸다. 서유는 당황하지 않고 미리 준비한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럴 줄 알고 제가 어젯밤에 주요 채권은행들의 여신약관, 특약사항을 분석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상경영 시 금리 인하 조건과 상환, 유예 조항이 숨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역이용하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서윤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팀원들의 표정은 비웃음에서 놀라움으로 그리고 점차 경외감으로 바뀌어갔다. 그녀가 제시한 솔루션은 단순히 교과서적인 이론이 아니라 금융법규의 허점을 파고드는 예리한 통찰력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약관을 하룻밤 사이에 모두 독파하고 그 속에서 회사가 살아날 구멍을 찾아낸 것이었다. 회의가 끝날 무렵 가장 먼저 반기를 들었던 부장은 머쓱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제가 식견이 짧았습니다. 지시하신 대로 바로 채권단과 접촉해보겠습니다.
서윤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잠꾸러기 신입사원이 아니었다. 데이터를 무기로 전장을 지휘하는 냉철한 사령관으로서 팀원들의 인정을 받아낸 순간이었다. 한편 태주는 집무실에서 서윤이 올린 보고서를 검토하며 남몰래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가 작성한 정상화 계획안은 자신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완벽하고 치밀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서윤을 호출했다. 잠시 후 노크 소리와 함께 서윤이 들어왔다. 며칠간의 강행군으로 인해 그녀의 눈밑은 거뭇해졌고 입술은 터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생기가 넘쳤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파 쪽으로 그녀를 안내했다. 일도 좋지만 밥은 먹고 합시다. 사람이 살자고 하는 짓인데.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초밥, 도시락과 따뜻한 녹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서윤은 그제야 자신이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꼬르륵 소리가 정적을 깨자 서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태주는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렸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늦은 저녁 식사를 시작했다. 격식 없는 식사 자리에서 태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았다.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어. 최 이사가 내 등 뒤에 칼을 꽂았다는 걸 알았을 때 내가 평생을 바쳐온 이 회사가 송두리째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을 잘 수가 없었지. 태주는 녹차잔을 만지작거리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자네가 그 엉망진창인 낙서로 나를 깨워줬어. 그때 자네가 졸고 있지 않았다면, 그리고 내가 그 낙서를 보지 못했다면 지금쯤 나는 감옥에 있었겠지. 태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윤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대표님, 저도 사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제 주제에 무슨 회사를 구하겠다고 나대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대표님이 저를 믿고 USB를 맡기셨을 때 처음으로 제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이번 사태를 빌미로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풀린 우리 주식을 헐값에 쓸어 담고 있다고 합니다. 태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내부의 적을 몰아내자마자 외부의 하이에나들이 달려든 것이었다. 주가가 폭락한 틈을 타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태준은 즉시 TV를 켰고 뉴스에서는 대한그룹이 외국 자본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는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최 이사가 구속되기 직전에 흘린 정보들이 헤지펀드들에게 먹잇감을 던져준 꼴이었다. 태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자금이 말라버린 현재 상황에서 그들의 공격을 방어할 총알이 턱없이 부족했다. 그때 서윤이 무언가 생각난 듯 급하게 노트북을 열었다. 대표님,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최 이사가 섀도우 프로젝트를 통해 빼돌리려 했던 자금들, 아직 해외 계좌로 완전히 넘어가지 못하고 중간 기착지에 묶여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서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오갔다. 그녀는 최 이사가 체포된 후 금융당국에 의해 동결된 것으로 알려진 계좌들 외에 그가 비상금으로 숨겨둔 또 다른 유령 계좌를 추적하고 있었다. 최 이사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이중 암호를 걸어둔 비밀 금고와도 같은 계좌였다. 만약 우리가 이 계좌에 암호를 풀고 자금을 회수할 수만 있다면 그 돈으로 자사주를 매입해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서윤의 눈이 반짝였다. 하지만 문제는 암호였다. 최 이사는 금융공학 전문가답게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암호를 설정해 두었을 것이 분명했다. 태준은 고개를 저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 이사가 입을 열지 않는 이상 그 암호를 푸는 건 슈퍼컴퓨터로도 몇 달이 걸릴 거야. 우리에겐 당장 내일 아침장이 열리기 전까지의 시간밖에 없어. 그러나 서윤은 포기하지 않았다. 아니요, 풀 수 있습니다. 최 이사는 완벽주의자예요. 그는 자신의 범죄 행위조차 일정한 패턴과 규칙성을 가지고 설계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분석한 그의 장부 기록들을 역으로 대입하면 암호의 패턴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서윤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에게는 숫자가 말하는 소리를 듣는 재능이 있었고 최 이사의 숫자들은 그녀에게 자신의 비밀을 속삭이고 있었다. 밤은 깊어 새벽으로 치닫고 있었고 태스크포스팀 사무실은 다시 한번 전시 상황에 돌입했다. 서윤은 화이트보드 가득 수식과 숫자를 써내려가며 암호 해독 작업에 몰두했고 팀원들은 그녀를 보조하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검증했다. 태준 역시 팔을 걷어붙이고 서윤의 옆에서 함께 머리를 맞댔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함이 목을 조여왔지만 서윤의 집중력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최 이사의 성격, 과거의 습관, 그리고 프로젝트 날짜 등을 조합하여 수천 가지의 경우의 수를 줄여나갔다. 마침내 그녀의 펜끝이 멈춘 곳은 하나의 숫자 조합이었다. 그것은 최 이사가 처음 입사했던 날짜와 그가 가장 존경했다던 태준의 아버지 선대 회장의 생일을 교묘하게 섞은 번호였다. 아이러니하게도 회사를 배신한 자의 비밀번호가 회사에 대한 삐뚤어진 애증을 담고 있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엔터키를 눌렀다. 잠시 후 화면에 접속 승인이라는 녹색 문구가 떴고 엄청난 금액의 잔고가 표시된 계좌 정보가 열렸다. 사무실 안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찾았습니다. 비자금 4천억 원입니다. 이 돈이면 방어하고도 남습니다. 팀원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기뻐했고 태준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서윤을 와락 끌어안았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 팀장. 자네가 또 한 번 회사를 살렸어. 태준의 갑작스러운 포옹에 서윤은 숨이 묻힐 것 같았지만 그의 품에서 전해지는 심장 박동 소리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두 사람은 잠시 동안 그 상태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태준은 회수한 자금을 바탕으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자사주 매입 계획을 승인받았고 언론에 대대적인 경영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윤이 찾아낸 비자금은 회사를 공격하던 헤지펀드들에게 치명적인 반격이 되었고 그들은 대한그룹의 튼튼한 방어막과 자금력에 놀라 황급히 꼬리를 내리고 물러났다. 주가는 반등하기 시작했고 시장의 신뢰는 회복세로 돌아섰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태준은 창가에 서서 밝아오는 아침 해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공로를 세운 서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고 그녀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는 일뿐이라고. 하지만 그 전에 그는 그녀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다. 그날 오후 태준은 서윤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향했다. 도착한 곳은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산의 한 조용한 공원이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태준은 벤치에 앉아 서윤에게 캔커피 하나를 건네며 입을 열었다. 서윤 씨, 기억나나?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자네를 해고하려 했던 거. 서윤은 캔커피를 따며 피식 웃었다. 네, 잊을 수가 없죠. 그때 대표님 눈빛은 정말 살인마 같았거든요. 태준도 따라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의 나는 오만했어.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 안에 담긴 보석을 알아보지 못했지. 자네는 나에게 경영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가르쳐줬어. 태준은 잠시 말을 멈추고 서윤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이제 회사는 안정될 거야. 하지만 나는 자네가 계속 내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단순히 유능한 직원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파트너로서 말이야. 태준의 고백은 담백하지만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서윤은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대표님이 또 조시면 제가 깨워드릴게요. 그땐 낙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보고서로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서울 하늘로 퍼져나갔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제 서윤은 더 이상 잠들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다가올 미래를 향해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
차가운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서울의 도심에도 따스한 봄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다. 대한그룹 본사 앞의 화단에는 노란 개나리가 수줍게 고개를 내밀었고 출근하는 직원들의 옷차림도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하지만 가장 크게 변한 것은 계절이 아니라 그룹 전체를 감싸고 있던 공기의 흐름이었다. 과거의 대한그룹이 실적 압박과 상명하복의 경직된 군대 문화를 상징했다면 지금은 투명한 소통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존중받는 활기찬 조직으로 탈바꿈하고 있었다. 로비에서 마주치는 직원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패배감이나 두려움이 서려 있지 않았고 서로 밝게 인사를 건네며 하루를 시작하는 활력이 넘쳐 흘렀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태준 대표와 그의 가장 신뢰받는 파트너 이서윤 전략기획본부장이 있었다. 이서윤은 이제 더 이상 구석자리에서 눈치를 보며 졸던 신입사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최연소 본부장이라는 파격적인 타이틀을 달고 회사의 중장기 비전을 설계하는 핵심 부서를 진두지휘하고 있었다. 말끔한 정장을 입고 불태 안경 너머로 예리한 눈빛을 빛내며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모습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다. 직원들은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고 그녀의 손에 들린 태블릿 PC 안에 회사의 미래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윤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권위보다는 데이터를 믿었고 화려한 말솜씨보다는 묵묵한 성실함으로 승부했다. 그녀의 집무실 불은 여전히 늦은 밤까지 꺼질 줄 몰랐지만 그 이유는 이제 불안감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려는 뜨거운 열정 때문이었다. 오전 회의가 끝난 후 서윤은 집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골랐다. TV뉴스에서는 최 이사와 그 일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결과가 보도되고 있었다. 재판부는 그들에게 징역 20년이라는 준형을 선고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사리사욕을 채운 죄를 엄중히 물었다. 화면 속에서 수의를 입고 고개를 숙인 최 이사의 모습은 한때 그룹을 쥐락펴락했던 권력자의 말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해 보였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통쾌함보다는 안도감과 함께 씁쓸함을 느꼈다.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잘못된 욕망이 한 인간을 그리고 거대한 조직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뼈저리게 되새겼다. 그녀는 TV를 끄고 책상 위에 놓인 새 프로젝트 기획안을 집어들었다. 과거를 청산했으니 이제는 미래를 그려나갈 차례였다. 점심시간 무렵 한태준 대표가 예고도 없이 서윤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비서실을 거치지 않고 불쑥 찾아온 대표의 등장에 팀원들이 당황하여 벌떡 일어났지만 태준은 손을 들어 제지하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다들 일 보세요. 저는 이 본부장에게 잠시 볼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태준은 서윤의 책상 앞에 자연스럽게 앉으며 손에 들고 온 테이크아웃 커피 2잔을 내려놓았다. 서윤은 익숙한 듯 커피를 받아들며 웃었다. 대표님, 호출하시면 제가 올라갈 텐데 왜 자꾸 직접 내려오세요? 직원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녀의 타박에도 태준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깨를 으쓱했다. 답답한 임원실보다는 여기가 공기가 더 좋아서 그래. 그리고 여기가 우리 회사의 진짜 심장이잖아. 태준의 말 속에는 서윤과 그녀의 팀에 대한 깊은 애정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태준은 서윤이 검토 중이던 뉴 비전 프로젝트 보고서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주말에 열릴 글로벌 비전 선포식 준비는 잘 되어가나 주주들과 해외 투자자들이 기대가 아주 커. 자네가 만든 그 혁신안이 시장에서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거든. 태준의 칭찬에 서윤은 겸손하게 대답했다. 모두 팀원들이 고생해준 덕분입니다. 저는 그저 방향만 잡았을 뿐이고요. 다만 발표 당일 기술 시연 리허설이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서윤은 여전히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 탓에 작은 실수라도 용납하지 않으려 했다. 태준은 그런 서윤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다. 너무 긴장하지 마. 자네는 이미 증명했어. 무대 위에서 실수하더라도 내가 다 수습할 테니 마음껏 즐겨.
그날의 주인공은 바로 자네니까. 태준의 따뜻한 격려는 서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안감을 말끔히 씻어주었다. 대망의 글로벌 비전 선포식 당일, 행사가 열리는 호텔 그랜드 볼룸은 수많은 취재진과 재계 인사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화려한 조명과 웅장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무대 뒤편에서 대기하고 있던 서윤은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평소에는 수수한 옷차림을 즐겼지만 오늘만큼은 태준이 선물한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세련된 모습으로 변신해 있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해고 위기에 처해 떨고 있던 자신이 이제는 글로벌 기업의 미래를 발표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때 태준이 다가와 그녀의 옆에 섰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턱시도 차림으로 긴장한 서윤의 손을 살짝 잡아주었다. 준비됐나? 함께 나가지. 태준과 서윤이 나란히 무대 위로 올라가자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와 함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태준은 마이크 앞에 서서 여유로운 미소로 청중을 맞이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대한그룹은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새로운 도약을 선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태준의 연설은 힘차고 진정성이 넘쳤다. 그는 회사가 겪었던 위기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해낸 과정에서 직원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연설의 하이라이트에서 그는 옆에 서 있는 서윤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자리를 빌려 무너져가던 회사를 구한 진짜 영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작은 용기와 천재적인 통찰력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그룹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서윤 본부장입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서윤에게 집중되었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다. 하지만 막상 발표를 시작하자 그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 냉철하고 논리적인 모습으로 돌아와 좌중을 압도했다. 그녀가 스크린에 띄운 비전은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기술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이었다. 발표 중간중간 위트 있는 멘트로 청중을 웃음 짓게 하기도 하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투자자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기도 했다. 발표가 끝났을 때 기립 박수가 터져나왔고 서윤의 눈시울은 뜨거워졌다. 그녀는 객석 맨 앞줄에서 흐뭇한 미소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태준을 보며 자신이 걸어온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리셉션 파티가 한창일 무렵 태준은 서윤을 데리고 인파를 빠져나와 호텔 테라스로 향했다. 시원한 밤 공기가 달아오른 두 사람의 뺨을 식혀주었고 발 아래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태준은 샴페인 잔을 건네며 건배를 제의했다. 수고했어. 오늘 자네는 정말 빛났네. 서윤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대표님이 옆에 계셔서 가능했습니다. 혼자였다면 도망쳤을지도 몰라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야경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회상했다. 낡은 사무실에서 졸다가 걸렸던 첫 만남부터 지하 문서고에서의 긴박했던 순간, 그리고 낡은 별장에서의 도피 생활까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들은 이제 두 사람만이 공유하는 소중한 추억이 되어 있었다. 태준은 샴페인 잔을 내려놓고 난간에 기대어 서윤을 바라보았다. 서윤 씨, 기억하나? 내가 자네를 개인 고문으로 임명하면서 했던 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라고 하셨죠. 기회는 한 번뿐이라고요. 태준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다. 정정하지. 자네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꾼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차원의 숫자를 만들어냈어. 그리고 그 기회 한 번으로 끝내기엔 너무 아쉬운데 말이야. 태준은 한 걸음 다가와 서윤의 눈을 깊이 응시했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자네와 함께하고 싶어. 단순히 회사 일이 아니라 내 인생의 파트너로서도 말일세. 그것은 직접적인 고백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 무게감 있고 진중한 프로포즈였다. 서윤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설렘 때문이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태준의 눈을 마주 보았다. 대표님은 정말 까다로운 상사지만 저에게 최고의 멘토이자 파트너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또 졸면 그때는 커피 말고 담요 덮어주세요. 서윤의 재치 있는 대답에 태준은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리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약속하지. 대신 자네가 졸고 있는 동안 회사는 내가 완벽하게 지켜주겠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하나로 겹쳐졌고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상사와 부하라는 딱딱한 벽이 존재하지 않았다.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같은 곳을 바라보는 동반자로서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밤하늘의 별들도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듯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다. 며칠 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대한그룹 대표이사 집무실. 늦은 밤이었지만 태준의 책상 위 스탠드는 여전히 켜져 있었다. 그는 결제 서류를 검토하다가 잠시 고개를 들어 책상 한편에 놓인 액자를 바라보았다. 그 액자 속에는 붉은 펜으로 엉망진창 휘갈겨진 어린아이의 낙서 같은 종이 한 장이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서윤이 처음 입사했을 때 졸면서 그렸던 회사를 구한 그 기적의 낙서였다. 태준은 그 종이를 볼 때마다 초심을 잃지 않으려 다짐하곤 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위대한 진실이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인터폰을 눌렀다. 이 본부장, 퇴근 안 했으면 잠깐 들어오지. 맛있는 야식이라도 시킬까 하는데.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서윤이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또다시 두꺼운 보고서 뭉치가 들려 있었지만 표정만은 생기가 넘쳤다. 대표님, 야식은 좋은데 이거 먼저 봐주셔야 합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구상 중인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초안인데 아무래도 수치 분석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요. 태준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도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자네는 정말 워커홀릭이군. 나보다 더해.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의 옆으로 가서 보고서를 함께 들여다보았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열띤 토론을 시작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밤이 깊도록 집무실을 채웠고 그 열기는 꺼져가는 도심의 불빛 속에서도 가장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은 다시 돌고 돌겠지만 대한그룹의 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한태준이라는 든든한 방패와 이서윤이라는 날카로운 창이 존재하는 한, 그 어떤 시련도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테니까. 서윤은 이제 더 이상 졸지 않는다. 아니, 가끔 피곤해 지쳐 깜빡 잠이 들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안다. 그녀가 잠든 사이에도 그녀를 지켜주고 깨어난 그녀가 다시 달릴 수 있도록 손을 잡아줄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을. 엉망진창인 낙서가 위대한 설계도가 되었듯 그들의 서툰 시작은 이제 전설이 되어 회사의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페이지로 쓰여질 것이다. 구원 조회는 누군가가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믿고 함께 그려나가는 것임을 그들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태준이 펜을 들어 서윤이 가져온 기획안의 맨 윗부분에 서명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메모를 덧붙였다. 완벽함, 그 이상. 서윤이 그 메모를 보고 환하게 웃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찬란하게 펼쳐져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 중 하나가 그들의 건물이었고 그 불빛은 도시를 밝히는 희망의 등대처럼 빛나고 있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벅찬 하루가 될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그들은 서로의 손을 굳게 잡았다. 밤은 깊었지만 그들의 새벽은 이미 밝아오고 있었다.